뇌혈관의 벽이 약해지면서 혈액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 뇌동맥류. 빠르게 흐르는 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파열되기 쉬운데 파열이 되면 심각한 뇌 손상을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뇌동맥류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 갈라지는 부분 또는 혈관이 심하게 굽어져 나가는 부분에서 혈관의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것을 뇌동맥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전보다 건강검진에서 혈관 검사를 하는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뇌동맥류로 진단받는 환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뇌동맥류 환자 수는 지난 10년 사이 3배 정도 늘었고 40대에서 60대 여성이 환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파열이 되기 전에 발견되면 치료가 쉬워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뇌 속의 시한폭탄, 뇌동맥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박거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의 주제가 이제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뇌동맥류입니다. 뇌동맥류는 어떤 질환일까요, 교수님? 뇌동맥류는 이제 혈관에 약해진 벽들이 늘어나 부풀어 나온 것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보통의 경우에서 모양에 따라서 낭형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방추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게 되고 결국에는 이 뇌동맥류의 벽이 굉장히 얇고 약해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위험도가 있는 것을 특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해하기 쉬우려면 혈관 한쪽에 풍선이 부풀어 자라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뇌로 가는 동맥의 꽈리, 풍선이 생긴 형태를 뇌동맥류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저도 살펴보니까 주변에 저희 어머니 지인 중에 한 3분 정도가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중년층에서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질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발생 빈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뇌동맥류는 인류의 약 한 5% 내외 정도의 발생 빈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요즘에 진료를 보다 보면 네. 건강검진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견이 되는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맥류 자체는 약 5% 내외기는 하지만 동맥류가 결국 파열이 됐을 때 지주막하 뇌출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약 10만 명당 10명에서 한 11명 정도의 발생률을 가지고 있고 이게 위험한 이유는 이제 신경외과에서 다루는 질환 중에는 사망률이 약 한 40%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위중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뇌동맥류를 미리 발견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40대에서 60대에 그래도 가장 많이 좀 발생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뇌동맥류가 이제 파열이 되기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상은 좀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일반적으로 그 뇌동맥류 자체는 이제 파열되기 전에 무증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고요. 거의 네. 90%, 95% 이상 무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이 되거나 다른 질병 검사 도중에 우연히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는 연간 파열 위험도가 0.9%, 이제 이해하기 쉬우려면 1% 정도씩 매년 파열 위험도가 증가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교수님, 아마 교수님이 환자분들에게 가장 더 많이 들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뇌동맥류, 도대체 내 머릿속에 이 풍선이나 꽈리가 왜 생기는 걸까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요. 원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뇌동맥류 자체의 원인에 대해서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밝혀진 것은 없지만 연구를 해보면 네. 주로 혈관이 갈라지는 부위라든지 또는 혈관이 심하게 굽어져 나가는 이런 부위에서 이제 혈류의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혈관 벽이 약해지고 네. 그러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라고 하는 이론이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고요. 뇌동맥류가 생기는 위험도를 평가를 해보니 네. 고령층에서 더 많이 생긴다. 아까 말씀드렸던 40대에서 60대 환자분들이라든지 또는 흡연이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그다음에 혈압이 높은 환자분들 그리고 지주막하 뇌출혈이 이전에 있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부위에 뇌동맥류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밝혀져 있고요.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혈관에 염증이 있다든지 또는 다쳐서 생기는 경우, 그리고 유전성 혈관 기형이 있는 경우에 뇌동맥류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주막하 뇌출혈이 이전에 있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서 더 많기는 하겠지만 약 한 20% 정도에서는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의 동맥류가 있는 경우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뇌동맥류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면 바로 지주막하 출혈로 이어진다고 하셨거든요.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교수님? 결국에 뇌동맥류가 파열이 됐을 경우를 생각하기 전에 뇌동맥류라고 하는 거는 혈관의 한쪽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뇌혈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알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뇌를 싸고 있는 막은 총 3개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개요? 가장 네. 겉에 있는 게 경막이라고 해서 가죽처럼 질긴 막이 있고 네. 그 바로 아래에 지주막이라고 하는 굉장히 투명한 막이 하나가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뇌혈관들, 특히나 이 동맥류가 있는 큰 혈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주막 바로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동맥류가 자라나고 있다가 터지게 되면 이제 지주막하 뇌출혈이라고 하는 이런 뇌출혈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출혈이 있는 부위 자체가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명이 지주막하 뇌출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혈이 생기고 나서 지금 CT 사진인 건가요, 교수님? 예, 여기는 CT 사진이고요.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이 뇌동맥류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 동맥류가 터져서 발생한 지주막하 뇌출혈로 응급실로 내원을 하신 분이시고요. CT에서 보시면 이렇게 별 모양의 약간 불가사리 하얀색. 모양. 네. 이게 이제 특징적인 지주막하 뇌출혈의 CT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뇌동맥류가 파열이 돼서 출혈이 생기면 그 피가 뇌 쪽으로 쫙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약간 극심한 두통이 일단 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 네.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이제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일생 동안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양상의 통증이다, 두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영문판에서 얘기를 할 때에는 머리에 번개가 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사실은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네. 그 이제 두통이 있으면서 동반되는 구역감 또는 구토를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첫 증상이 경련으로 의식 없이 들어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무서운 내용이긴 하지만 네. 이제 지주막하 뇌출혈이 발생을 하면서 실제로 환자분이 그대로 급사하셔가지고 오셔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자, 그럼 교수님, 지주막하 출혈이 생겼다 하면 교수님들께서는 일단 어느 정도 출혈이 발생했는지 출혈 범위 정도를 알아보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교수님? 네. 일단은 처음에 응급실로 환자분이 두통을 호소를 하면서 내원을 하셨을 때 1차적으로 머리 CT를 찍게 됩니다. 뇌 단층 촬영 검사를 통해서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약 한 95% 이상 진단을 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CT를 찍어보게 되고요. CT를 찍었는데 특별히 이상이 없어 보이더라. 그런데 증상이 지주막하 뇌출혈이 강하게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MRI를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뇌척수액 검사로도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허리 쪽에 얇은 바늘을 꽂아서 뇌척수액을 뽑아가지고 여기에 피가 섞여 있는지 요거를 먼저 이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그렇게 자주 시행하는 검사는 아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애매한 경우에는 요즘에는 뇌혈관 조영술을 직접 시행을 해서 동맥류가 있는지 파열이 네. 강하게 의심되는 부위의 혈관을 직접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검사를 하면서 뇌동맥류가 있는지까지 같이 좀 확인을 해 보시는군요. 예. 이제 가장 먼저 CT를 찍어서 지주막하 뇌출혈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뇌동맥류의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3차원 CT 혈관 촬영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런 사진과 같이 머리 안쪽으로 이제 조영제가 흘러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미 뇌압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후에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진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고요. 저 위에 검은 부분이 그러면 지금 원래는 혈관이 올라가서 보여야 되는 부분인데 네. 요 아랫부분처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네.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 이럴 때에는 터진 부분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수술적 치료를 진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이제 3차원 CT 혈관 촬영술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그렇게 혈관이 올라가지 않는 그 영상과 반대로 이제 잘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동맥류가 위치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MRI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확실히 이제 조영제를 넣어서 촬영을 하면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혈관 조영술이 뇌동맥류를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촬영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치료 원칙이나 중요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동맥류가 있는 위치가 확인이 되고 의심이 되는 병변이 있더라라고 하면 그때는 뇌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뇌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요 다리에 있는 대퇴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다리에 있는 대퇴동맥 부분에 국소 마취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해서 얇은 관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사진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심장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심장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사실은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C자로 생겨 있는 이 혈관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게 되고 심장에서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굽어져 나와 있는 요 혈관에서 보게 되면 양쪽 목으로 가는 경동맥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경동맥의 관을 위치를 시키고 조영제를 쓰면서 이제 동영상도 찍어보고 3차원 영상을 다시 얻어보고 하면서 이제 동맥류의 위치라든지 그 크기, 모양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뇌동맥류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뇌혈관 조영술까지 살펴봤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뇌동맥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뇌동맥류는 겨울부터 일교차가 심해지는 봄 사이에 발병률이 높다. 추위와 큰 일교차에 노출되면 혈관이 갑작스럽게 수축돼 혈압이 올라가는데 이때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뇌동맥류 파열이 무서운 이유는 이렇다 할 전조 증상이 없어 발병 전에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 환자분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셔서 내원하셨을까요? 네, 제가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뇌동맥류가 의심된다고 큰 병원에 가라고 해서 오늘 왔습니다. 뇌동맥류가 의심이 된다고 했는데 사는 동안에 두통이 심하게 있었다거나 약을 먹어도 조절이 되지 않거나 한 적이 있었나요? 감기 들렸을 때 머리 아픈 거 말고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을 정도의 두통은 없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 중에 뇌출혈로 진단받은 환자분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혈압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드시고 계시다든지 하신가요? 저희 가족 중에 뇌출혈 진단받은 사람은 없고요. 제가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두통만으로는 뇌동맥류를 의심할 수 없다. 대부분의 뇌동맥류는 크기가 상당히 커지거나 파열될 때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다만 뇌졸중 가족력이 있거나 40대 이상에서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이 있을 때는 뇌동맥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환자는 특별히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뇌동맥류를 진단받아서 저에게 내원하신 환자분이시고요. 이후에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동맥류의 크기,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머리를 열고 수술을 하는 개두술을 하게 될지 또는 혈관 내 시술로 하는 코일 색전술을 진행을 하게 될지를 상의를 해야 될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는 자기 공명혈관 조영술로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조기 검진을 통해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발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는 뇌컴퓨터 단층 촬영과 뇌혈관 조영술로 진단이 가능한데 뇌경색, 수두증과 같은 합병증도 확인할 수 있으며 동맥류 내 혈전 등의 감별도 가능하다. 환자분 출혈로 뇌출혈로 수술하시고 이제 퇴원을 하셨었는데요. 그동안 두통이 더 심해지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지금 별다르게 두통은 없습니다.
퇴원하시고 나서 혹시 소변을 지리시거나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따로 뭐 소변을 그렇게 지리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행을 하실 때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든지 보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느끼신 적은 있으실까요? 그런 적도 따로 없습니다. 집에서 혈압은 크게 이상 없이 잘 유지되고 있나요? 제가 집에서 재봤는데요. 특별히 문제없이 괜찮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뇌를 싸고 있는 지주막의 아래쪽에 피가 보이게 되는데 이를 지주막하 뇌출혈이라 한다. 이때 머리뼈 속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극심한 두통이 찾아오고 뇌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뇌출혈은 다른 뇌출혈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이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이 환자분은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시고요. 당일 시행했던 검사에서 전교통동맥이 있는 부위에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뇌출혈로 진단을 받은 환자분이십니다. 당일 응급수술로 뇌혈관 내 코일 색전술을 진행을 했고요. 재출혈이 없는 상태에서 잘 회복되셔서 퇴원을 하신 환자분이시지만 앞으로도 뇌수두증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외래에 방문하셔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환자분이십니다. 뇌동맥류는 약물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수술이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수술 방법으로는 머리를 절개해 미세 현미경을 보면서 뇌동맥류에 접근해 부풀어 있는 부위를 조여주는 결찰술이 있다. 또한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백금으로 된 가는 코일을 뇌 안의 동맥류에 삽입해 혈관 파열을 사전에 막는 코일 색전술도 시행할 수 있다. 뇌동맥류는 일반적으로 증상을 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기가 굉장히 쉬운 질환인데요. 결국에 뇌동맥류가 진단이 되었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파열의 위험도가 있다는 것이고,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면 지주막하 뇌출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중한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으며 수술을 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면 파열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동맥류는 전조 증상이 없어 자각하기 어렵지만 정기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고혈압, 흡연, 가족력 등 뇌동맥류 위험군에 속한다면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아야 한다. 뇌동맥류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한다면 더 이상 무서운 시한폭탄이 아닌 완치가 가능한 질환일 수 있다. 네,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뇌동맥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교수님과 뇌동맥류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교수님, 치료법도 좀 다양하죠? 어떤가요? 예,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약물 치료는 크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풍선으로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풍선이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엔 계속 커지다가 터졌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선을 그럼 터뜨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 풍선 안쪽으로 공기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엔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동맥류 안쪽으로 피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동맥류 경부 결찰술이라고 해서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풍선의 입구를 묶어버리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요렇게 진행이 될 때에는 머리를 직접 열고 수술을 하는 개두술로 진행이 됩니다. 동맥류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동맥류 안쪽에, 그러니까 풍선 안쪽에 뭔가 다른 걸 집어 넣어가지고 그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동맥류 안쪽에 백금으로 된 실을 감아서 채워 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가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동맥류 코일 색전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혈관 내 수술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머리를 열고 하는 수술은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뇌혈관 조영술을 하는 것과 같이 다리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동맥류가 있는 부위까지 관을 접근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 안쪽으로 백금으로 된 실을 감아 넣어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요. 이제 혈류전환 스텐트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맥류의 모양들 중에서 낭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방추형이라고 하는 네. 부분이 있었는데요. 뭔가
혈관이 전체적으로 통통하게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걸 방추형 동맥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는 이제 백금으로 된 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채워 넣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경부 결찬술을 하려고 봤는데 막상 경부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목이 결국에는 없다는 목이 거죠. 없어서 어디를 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동맥류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그 부분에 이제 혈류전환 스텐트를 넣어줌으로써 정상적인 혈류는 유지하고 동맥류 쪽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을 해주는 그런 수술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수술법을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맥류 경부 결찰술부터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까요? 지금 동맥류 경부 결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풍선의 입구를 묶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동맥류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동맥류의 경부라고 하는 요 입구 부분, 부분에 이러한 집게 같은 클립을 통해서 클립으로 딱 물어줌으로써 이 안쪽으로는 피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결국엔 이 클립이 이 부분에 위치를 하게 하려면은 머리를 열고 수술을 하는 개두술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동맥류를 실제 사진을 봤을 경우에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뇌 동맥류가 있는 부분이 되고요. 혈관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은 혈관 벽이 잘 보이게 되는데, 동맥류의 벽이 제가 굉장히 얇아서 터지기 위험하다라고 했었던 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안쪽에 정상적인 혈류 자체가 흘러가는 게 보일 정도로 벽이 굉장히 많이 얇아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터질 위험성이 있어서 이렇게 클립이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을 해서 이 동맥류 자체를 묶어줌으로써 이 안쪽으로는 더 이상 피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수술적 치료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뇌동맥류의 목 부분을 클립으로 결찰해보는 경부 결찰술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수술법은 코일 색전술이죠. 요즘에 이게 가장 많이 좀 시행되고 있는 수술법 아닐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기구가 많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제 클립으로 경부 결찰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머리를 전체적으로 열고 뇌 자체를 직접 손을 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좀 있기도 하고요. 환자분들 입원 기간이 일단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상대적으로 이제 좀 입원 기간도 길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일 색전술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코일 색전술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조금 덜 불편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 색전술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뇌 동맥류가 있을 경우에 동맥류 안쪽으로 이렇게 백금으로 된 실을 감아 넣어서 이 안쪽으로 피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방법을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은 하얗게 보이는 네. 이게 지금 백금으로 된 실을 감아 넣어서 동맥류를 메꿔 놓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은 조영제는 요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네. 이 조영제가 더 이상은 이 동맥류가 있었던 부분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도 조영제를 넣어서 저렇게 또 확인을 해보시겠네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수술을 종료를 하는 기준을 삼는 것이 코일을 집어 넣어놓고 나서 이 안쪽으로 더 이상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는 것, 요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만하면은 충분히 메꿔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종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수술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코일로 뇌동맥류 속을 채워보는 코일 색전술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낭형, 방추형의 경우에는 이제 혈류전환 스텐트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수술법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혈류전환 스텐트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특수하게 고안이 되어 있는 그런 스텐트입니다. 단순히 벽을 만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혈류의 방향, 요 혈류가 지나가는 방향은 유지를 해주되 이렇게 막혀 있는 요 공간으로 들어가는 혈류는 차단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특수하게 고안이 되어 있는 스텐트이고요. 이 경부가 지나치게 넓다든지 또는 아까 앞에서 사진을 보여드렸던 혈관 전체가 통통하게 부어 있는 그런 양상의 이제 방추형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혈류전환 스텐트를 깔아줌으로써 네. 이제 여기 있었던 이러한 동맥류가 스텐트를 깔고 나서 나중에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아. 정상적인 혈관은 유지가 되고 동맥류 자체는 다 폐쇄가 돼가지고 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이런 시술도 요즘에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뇌동맥류에 더 이상 혈류가 공급되지 않게 막아보는 3가지 수술법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재출혈이 발생할 위험은 없을까요? 하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교수님? 실제로 수술을 잘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재출혈의 빈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주막하 뇌출혈로 진단을 받고 오시는 환자분들에서 약 한 24시간 이내에 4에서 5% 정도의 확률로 재출혈이 있다고 하고요.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1개월 이내에는 20에서 30%, 6개월 이내에는 약 50% 정도, 이후 연간 약 한 3% 정도의 재출혈 확률이 있다고는 하는데 네. 이제 전에 이제 예전 자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잘 막아놓고 하면 터진 부분에서 재출혈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다른 부분에 동맥류가 생겨서 그 부분이 터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재출혈이 결국엔 위험한 부분, 그리고 이 지주막하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응급수술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결국 재출혈이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거든요. 그래서 재출혈이 발생했을 때 사망률이 한 70% 정도 더 상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터진 것과 2번 터진 것은 완전히 다르다. 터진 부분이 한 번 더 터지면 빠르게 위중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다음에 수술을 좀 잘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출혈 후에는 사망률이 7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치료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잖아요, 교수님. 일반적으로 이제 지주막하 뇌출혈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내원을 하시게 되면 이제 검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첫 번째로 약물 치료가 빠르게 시작이 됩니다. 네. 일단은 혈관이 쪼그라드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약을 빠르게 투약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써 있는 중재적 치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코일 색전술이 되겠고, 수술적 치료라고 하는 부분이 경부 결찰술이 되겠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위치나 모양을 보고 우리가 중재적 시술로 진행을 하게 될지, 또는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이 출혈까지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머리를 열고 들어가는 수술적 치료로 진행을 하게 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수술이 잘 진행이 되고 환자분이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이르게 되면 사실은 조기 재활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뇌출혈로 인해서 계속 누워만 있고, 사실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힘들어 하시니까 계속 좀 눕혀놓고 좀 쉬게 해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오히려 조기에 좀 재활 치료를 시작을 하고 환자분이 빠르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오히려 이 부분들이 이후에 환자분 상태가 호전이 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환자분이 이제 나오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재활 치료를 같이 병행 치료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치료법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주막하 출혈의 예후는 어떨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교수님? 보통 지주막하 뇌출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망률이 약 한 40%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환자분이 호전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따라오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어서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망률이 약 한 26% 정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의 한 반수 정도가 신경학적으로 뭔가의 후유증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네. 출혈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전체 환자의 약 한 30% 정도가 출혈 이전의 삶의 질을 영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이제 환자마다 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지주막하 뇌출혈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이 많이 사망을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신경학적 후유증을 가지고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혈관 연축이라든지 아니면 수두증,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이제 지속적인 뇌전증.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발작이나 경련, 간질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명칭이 뇌전증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경련을 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합병증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합병증도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혈관 연축. 이건 어떤 합병증일까요? 혈관 연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혈액이라고 하는 게 혈관 내에 있을 때는 이제 혈액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근데 혈관 밖으로 누출이 되어 있는 혈액은 사실은 혈액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혈관 밖으로 나와 있는 이런 혈액들은 사실 우리 몸에서는 청소를 해줘야 되는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네. 요 혈액들이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염증 반응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혈관 주변에 있는 피들이 흡수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염증이 혈관 주변에 발생하게 되면 뇌혈관 같은 경우에 반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네. 쪼그라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다발성으로 쪼그라들게 되는 수축이 되는 그런 부분을 혈관 연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혈관 연축 자체는 사실은 뚜렷한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약제가 하나가 니모디핀이라고 하는 요 약제 하나가 인증이 돼 있어서 이제 혈관 연축이 발생할 수 있는 지주막하 뇌출혈 발생 첫날부터 시작해서 약 3주차까지의 네. 사용이 권고가 되고 있고요. 혈관 연축 자체는 사실 뇌출혈이 발생하고 1주차에 발생 확률이 계속 올라가다가 2주차에는 어느 정도 그 발생 확률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3주차 정도가 되면 혈관 연축이 이제 발생을 하는 요 확률이 많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주막하 뇌출혈이 있는 환자에서는 3주 동안 이 약을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증상을 유발을 할 정도의 혈관 연축이 발생하는 환자분들은 약 한 25%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약 한 반수 정도에서는 증상을 유발을 하지 않더라도 영상적으로 이제 CT나 MRI 또는 네. 혈관 조영수를 다시 한번 추적 관찰을 해봤을 때 혈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좁아져 있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증상을 유발을 안 해주면 다행인데 네. 증상을 유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는 동반해서 뇌경색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합병증은 수두증입니다.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교수님? 지금 수두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머리 안쪽에 보면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뇌실이라고 하는 이런 물주머니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이 뇌실 안쪽에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물이 있고 실제로 이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물은 이제 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뇌가 뇌척수액 안에 동동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가 두부 사면은 두부에 이렇게 물 담아주시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게 뇌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 뇌척수액이 뇌실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흡수되어서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만큼 빠져나가야 이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네. 빠져나가는 그 길목 자체가 지주막하 공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뇌출혈이 있게 되고 출혈이 흡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흡수가 되겠지만 철 성분이나 이런 거는 흡수가 되지 않고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체가 있다거나 이럴 때에 요 체 구멍들이 막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는 이제 강이 존재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와서 여기에 댐을 만들어 놓고 갔는데 내가 이 댐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체가 막히게 되면 결국엔 그 물을 걸러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강에 누군가 댐을 만들어 놓으면 그 위쪽 상류 쪽으로는 물이 고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그런 상태여서 머리 안쪽에 뇌척수액이 쌓이게 되는 이런 상태를 수두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약 한 20% 정도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로 가는 환자는 약 한 10% 정도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 뇌압이 너무 높아서 바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뇌실외 배액술이라고 하여 이 뇌실 안쪽에다 관을 직접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꽂아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머리 안쪽에 있던 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씻겨져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럴 때에는 수두증이 진행하는 것을 조금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보고도 있고요. 요추천자라고 해서 허리 쪽에다 관을 꽂게 되면 사실 이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뇌실에서 만들어져서 척추, 꼬리뼈 있는 부분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을 꽂아가지고 마찬가지로 출혈을 제거를 하면서 뇌압을 조절을 하게 되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약 한 10% 정도의 환자에서는 이 부분이 결국은 이 관을 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댐 자체가 너무 잘 막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겠고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결국엔 새끼를 뚫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뇌실복강 단락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되겠고요. 이제 사진에서 보듯이 뇌실 안쪽에 관을 넣게 되고 이거를 쭉 피부 아래로 돌려서 복강, 배 안쪽에 빈 공간에다 관을 넣어줌으로써 이제 정상적인 경로로 빠져나가야 되는 뇌척수액이 이제 못 빠져나가고 있으니 이 관을 통해서 배 쪽으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해주는 수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뇌실복강 단락술까지 시행을 하는 환자는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뇌출혈이 생기게 되면 어쨌든 합병증으로 인해서 삶의 질도 많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게 뇌 지주막하 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예방을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예방법이랄 게 있을까요, 교수님? 뇌동맥류가 있고 이게 터졌을 때 지주막하 뇌출혈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뇌동맥류 관리를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네. 사실 뚜렷하게 알려진 예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 한 40대에서 60대 정도 되는 이제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검사를 한 번 정도는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이게 특별히 증상 없이 단순히 간헐적인 두통만을 호소를 하시는 분인데 검사를 해서 우연히 얻어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많거든요. 네. 일단 검사를 해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 번 정도는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치료 계획을 세워서 경과 관찰을 할지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빠르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지주막하 뇌출혈로의 진행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파열되기 전에 뇌동맥류를 정기 검진해서 발견했을 경우 이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이제 파열되기 전에 뇌동맥류가 발견이 되면 일단은 이제 위치나 크기, 모양 같은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위치 자체는 사실 이제 머리 안쪽에 있는 혈관에 있는 동맥류이냐 또는 머리 바깥쪽, 그러니까 뇌 바깥쪽에 있는 그런 동맥류이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크기 자체는 사실 크기가 6에서 7mm 정도 사이즈가 넘어가게 되면 파열 위험도가 높다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열이 돼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한 3mm 정도 사이즈면 파열이 돼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풍선 생각하시면 풍선이 동그랗게 존재하지만 이거를 꾹 누르게 되면은 네. 약한 벽이 한쪽이 더 볼가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눈사람 모양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동맥류가 눈사람 모양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럴 때에는 이거는 최대한 빠르게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를 정도, 곧 터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분석을 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이게 터지는 거를 방지를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만약에 3mm보다 좀 작은 크기 그리고 모양 자체가 터지기 좀 어려운 모양이다라고 할 때에는 그때는 추적 관찰을 하면서 크기나 모양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뇌동맥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핵심을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동맥류 자체는 특별한 증상을 유발을 하질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동맥류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발견을 했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이 파열의 가능성을 분명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검진을 통해서 동맥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동맥류 자체의 발생에 대한 부분도 그렇겠지만 동맥류를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파열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부분에 대한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제 특히나 흡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정말 쥐약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금연은 꼭 필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뇌동맥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OX 질문입니다. 뇌동맥류가 있으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이제 모든 뇌동맥류를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괜찮아서 좀 지켜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연세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신 경우에는 사실 수술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자,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뇌동맥류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요거는 교과서적으로는 X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아까 처음에 발생 빈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40에서 60대 환자분들이 좀 더 많으신데 여성 호르몬 자체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혈관 보호 역할을 좀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층에 더 많기 때문에 네. 동맥류 발생률이 젊을 때는 좀 적겠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폐경기가 지나게 되면 40대, 60대 환자분에서 상대적으로 여성 환자분들이 좀 더 동맥류 발생이 취약하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남녀 성별보다는 연령층이 중요하다라고 좀 그렇지 않을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뇌동맥류의 크기가 클수록 파열 가능성도 높아진다. O일까요? X일까요? 요거는 O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동맥류를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 계획을 잡는 목적 자체가 파열을 막기 위한 거고 그 과정 중에서 추적 관찰하면서 동맥류 크기 변화, 모양 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자라나고 있는 동맥류는 결국에는 터집니다. 풍선을 불다 보면 언젠가는 터지는 것과 똑같은 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드시 맞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거는 상대적으로 큰 동맥류가 더 커질 확률이 더 높긴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통이 심하게 한번 팍 왔다 가면 뇌동맥류일 가능성이 크다. O일까요? X일까요? 심하게 사실- 한번 팍 온 겁니다, 사실 교수님. 요거는 제가 세모로 세모.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동맥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제 워닝 리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네. 간헐적으로 동맥류가 사실 터진 거긴 한데 한번 살짝 터졌다가 마는 경우가 있거든요. CT에서는 안 보이는데 MRI에서는 이제 살짝 터져서 피가 흘러있던 게 보이는 경우. 환자분은 갑작스러운 두통 한번 호소하시고 그 뒤로 검사해봤더니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오시는 경우 또는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동맥류가 실제로 있어가지고 살짝 터졌다가 이제 터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고 진짜 동맥류 없이 단순 편두통이나 이런 아니면 긴장성 두통 같은 게 있어서 그냥 아팠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꼭 동맥류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좀 어렵겠지만 네. 동맥류 응급 상황들 중에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아. 갑자기 한번 빡 아팠는데 와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살짝 새 있더라. 지금 급성으로 출혈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미세하게 새 있더라. 네. 라고 하면 이때는 동맥류 때문에 아픈 게 맞습니다.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혹시나 중년층에서 한번 이렇게 증상이 크게 오시는 분들은 일단 내원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뇌동맥류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궁금증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친구가 뇌동맥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도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인 것 같은데요. 이거 완치가 가능한 질환일까요?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제 뇌동맥류 자체는 수술을 통해서 이제 파열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기는 하지만 완치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요. 경부결찰술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클립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코일 색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코일 자체가 압축이 되면서 또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텐트를 깔아놔도 완벽하게 막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치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수술을 통해서 파열 위험도를 낮추고 그 이후에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요거를 지켜보는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추적 관찰과 관리가 중요하다 답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시청자 질문 드립니다. 고혈압 환자처럼 혈압이 높거나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뇌동맥류에 걸리면 뇌동맥류의 크기가 점점 커지기도 하나요? 하고 물어오셨거든요.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기는 네. 한데요. 혈압이 이제 높은 분들, 고혈압 환자군에서 약 잘 드시고 혈압이 잘 유지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험도가
그렇게 높아지진 않진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더라, 또는 이제 불같이 화를 내시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터질 위험성이 높아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족끼리 다투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시면서 의식이 떨어져서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동맥류가 파열이 돼 있어서 수술을 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결국에는 평소에 혈관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뇌동맥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뇌동맥류는 네모다. 네모안을 채워주신다면요? 뇌동맥류는 터치면 안 되는 풍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터지기 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안 터뜨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네. 터졌을 터졌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 지주막하 뇌출혈의 예후가 지나치게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터뜨릴 수 있으면은 안 터지게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파열이 되면 심각한 후유증이나 정말 심한 경우에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과 적절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뇌동맥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신경외과 박거성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